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괜찮은 하루 보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햄버거 먹었어요. 방금 전에 마트 갔다 왔는데 어린 친구들인데 그렇게 마트를 찾는 그런 손님들한테 계속 인사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고객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걸 보니까 참 기특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친절한 말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또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도 그렇게 좋은 인상과 아름다운 마음들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예쁘다. 그리고 진짜 그 마트를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짧은 시간에도. 그래도 일일이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늘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게 너무나 소중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상대방한테 어떤 말들을 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서 나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마트를 가거나 다이소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그때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택배를 받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 바로바로 표현하고 그러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진짜 현장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뭔가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곳을 찾을 때는 또 더 다음번에도 찾아갈 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진짜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이 있었어. 그렇게 뜨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 거기는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옷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가면은 항상 커피를 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데는 크게 비중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친절이 또 고객들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 선행 아름다운 마음들은 또 다른 고객들을 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의 경우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대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찾았던 그런 기억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서로가 그렇게 대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리 와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품격 있게 말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로 명품들이잖아요. 명품은 최소한 몇 개라도 있잖아요. 복제 제품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정말로 소중한 명품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명품의 가치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늘 새기고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살아가는 하루하루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또 아프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만나는 누구랑 만나고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이 나의 마지막 축제인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정말로 내가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뭐 아쉽거나 후회가 남도록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들을 품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진심을 다하고 거짓 없이 다가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는 내 마음과 정성을 100을 쏟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100%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운으로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뭐 겉으로만 친절하게 하면 그것들은 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내가 가진 그 마음까지도 100%를 그렇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길게 보면 그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었던 마음들이 또 곧 내가 받게 될 그런 미래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갔는데 너무 인사도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어. 누구 눈에라도 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친절하게 말하고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인사 잘하고 정말 보면 인사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인사를 정말로 잘해. 그러면 인사 잘하는 면에서는 또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누가 시켜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심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듯이 만나는 사람들 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스럽게 보고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봐도 어떻게 그렇게 예쁜 사람들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꽃시장에도 갔다 오고 마트도 갔다 오고 하니까 피곤한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인사 잘하고 그런 친구들도 보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싶었고 또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늘 감정을 다루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의 목표는 심리치료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놓아버리거나 항복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적인 자유다. 심리치료 목표는 에고를 재적응시켜 더욱 건강한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현실 패러다임에 근거한다. 심리치료 목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한결 만족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놓아버림의 목적은 발전을 가로막는 정신적, 감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라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의존하므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치료자와 환자가 동의하는 심리 이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치료 결과는 치료자가 속한 학파나 교육, 기법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개선 욕망,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정신적 요인들이 치료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아직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놓아버림 기제에서는 환자 역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라 이론에 의지하지 않는다. 신경증 패턴의 원천을 인정하고 포기에 사라지게 하면 원천 자체가 저절로 밝혀진다. 신경증 패턴의 원인은 심리치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같은 몇 안 되는 전체론적 체제를 제외한 심리치료는 전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흔히 에고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몰아가고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적응 잘하는 에고가 목적이어서 에고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에고는 겁이 많으며 한계가 있어서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의 큰 나가 나타나면서 언제나 강력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많은 심리치료법에는 큰 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한다. 효과 면에서는 심리치료가 마찰하면 항복 기제와 놓아버림은 우주선이다. 심리치료로 어떤 제한된 영역을 천천히 뒤질 시간이면 놓아버림으로는 이미 그 너머로 멀리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수 있다. 놓아버림에는 이상한 장점이 있다. 하나의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다른 많은 부정적 감정 이면의 에너지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효과가 끊임없이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도 이룬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높은 곳을 몹시도 무서워했다. 높은 곳에 극심한 공포증이 있던 남자가 항복 기제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삶에서 많은 긴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항복하는 법을 알게 된 후 남자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감정과 공포를 놓아버리기에 바빠 평생을 괴롭힌 고소공포증에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다. 그러다 지붕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는 공포가 크게 줄었음을 알고 놀랐다. 남자는 몹시 기뻐하며 지붕 가장자리로 가서 다리를 덜렁거리며 앉아 있었다. 남자는 이제 사다리로 지붕에 올라가 아무 불편 없이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공포를 포기하면 불특정의 모든 공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심리치료는 신경증 패턴의 개선이 목적이지만 놓아버림은 모든 신경증 형성의 바탕 원인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놓아버림은 문제가 되는 감정과 행동의 기본 구조를 없앤다. 심리치료는 신경증적 균형의 개선을 추구하지만 놓아버림은 신경증을 송두리째 없앤다. 심리치료의 한계는 치료자 자신이 건강하고 재구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구속을 받는 에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와 치료자가 용납하는 환상과 한계를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을 건강한 환자로 친다. 이에 반해 항복 기제의 목적은 세상 환상을 초월해 그 이면에 있는 궁극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 즉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마음의 기반 자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 말은 파괴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이 그렇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같은 근원에서 생겨난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포기하고 나면 그 근원 자체가 드러난다.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고 근원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는 녹아 없어진다. 그 결과 괴로움의 근원이 힘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린다. 우리 각자가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의 한계가 있다. 어떤 감정 이면의 압력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공포를 끊임없이 항복하면 결국에는 공포가 바닥난다. 그리고 나면 공포를 느끼기가 더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공포 반응을 끌어내려면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량의 공포를 항복한 사람은 나중에는 열심히 공포를 찾아도 없을 정도가 된다. 공포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다. 분노도 점차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 크게 도발해도 분노를 끌어내지 못한다. 공포나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사건과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항복의 목표는 완전한 초월이다. 완전한 자유를 기준으로 삼는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심리치료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에서는 최소의 공포와 분노, 자부심을 필요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여길 수 있고 심지어 건강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낮은 상태 이면의 파괴성은 낮은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는 항복의 힘이 있다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기능을 넘어선 곳에 우리의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다. 탈바꿈. 놓아버림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궁극적 효과는 크고 강력하다. 때로는 건성으로 빠르고 가볍게 항복하기만 해도 삶에 중대한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런 항복은 배의 조타륜과 비슷하다. 배의 나침반에서 1도를 변화시키려면 미미한 차이지만 감지된다. 그러나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항해한 뒤에는 나침반상의 1도 변화 때문에 원래의 경도대로 갔으면 도착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고 만다. 이 장에서는 건강과 부, 행복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방면에 항복 기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가 그러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항복 기제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변화와 대비시켜보자.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변화가 자신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때로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진전 상황을 계속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성과가 생길 때마다 체크할 것을 권한다. 이 자기 자각 방법으로 마음의 기이한 습성을 멀리할 수 있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특정 기법으로 삶이 나아지고 나면 변화를 가져온 바로 그 기법을 얕보는 기이한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의 에고는 자만심이 강하다 보니 공을 인정해 마땅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렇게 내적 진전을 얕보는 마음의 성향은 때로 아주 우스꽝스럽다. 예를 들어 23년 동안 같은 직급에 꼼짝없이 머물렀던 남자가 놓아버림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어 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부사장으로 직급이 뛰어 올랐고 연말에는 회사 대표가 되었다. 내적 기법을 써서 이룬 일에 기쁘냐고 묻자 남자의 마음은 기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을
업무 방식을 바꾼 덕으로 돌렸다. 결혼 생활도 나아졌는데 마음은 또 외부 덕으로 돌렸다. 아내의 태도가 마침내 바뀌었어요. 우호적으로 변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음은 또다시 내적 탈바꿈을 외면하고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있는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옮겨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현재의 인식 때문에 어렵게 보일 수는 있다. 그래서 항복하면 자신의 인식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이 달라지면 목표를 저절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생각이 얼마간 기법 실습을 하고 난 뒤에는 옛날 이야기가 된다. 마음이 낮은 수준의 삶을 한결 높은 수준의 것과 비교할 때 한결 높은 수준으로 제9시라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표현을 꺼린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비판적이 되어 한결 높은 상태를 조롱해서 체면을 세우려고 애쓴다. 이때가 더없이 좋은 기회다. 사람이 한결 높은 상태에 한결 높은 삶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 탓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읽는 과정 자체가 지극히 도움이 된다. 정확히 어떤 것이 걸림돌이며 어떤 이유로 현재는 목표 성취가 불가능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걸림돌과 이유에 대해 저항이 생기거나 비판하고 폄하하고 싶어지는 읽는 과정에서 곧바로 그런 마음을 항복해 놓아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과정 자체가 성취를 가로막는 마음속 걸림돌을 가려낼 수 있는 크나큰 기회다. 만화 속에서 포고 미국 정치풍자 만화 주인공 저기 누군지 알았다. 우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단련된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항복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 옛 환자가 자신의 삶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대개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사실 이 같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면 더 높은 수준이 이미 발생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일러두어도 된다. 그것이 본연의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일체에게 그 상태를 빼앗겼을 뿐이다. 글을 더 읽기 전에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좋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기를 그만두고 행복,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을 이미 다 한 것이다.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맥락에 경험 전체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건강. 사람은 보통 몸에 사로잡혀 있다. 몸의 기능과 능력, 외모, 생존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 역시 일반적으로 가진 걱정, 병에 대한 공포, 고통, 질병, 죽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그 결과 마음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 먹는 일, 몸무게, 운동, 건강에 좋은 환경에 과도하게 신경 쓴다. 이런 마음속 긴장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낀다. 진이 빠지고 공허하고
너무 피곤하다. 몸에 사로잡힌 대로 따른 결과 한 가지는 자의식이다. 자각의 장 속에서 몸의 존재가 두드러지면서 몸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몸에 대해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 몸에 대한 타인의 인정, 몸의 겉모습과 행동거지에 정신적으로 집착한다. 이 모든 관심사의 바탕에는 나는 몸이다 라는 무의식적 등식이 깔려있다. 이 등식은 제약이 아주 큰 의식 수준에 해당한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실상 의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자각이 뚜렷이 좁아진 데서 비롯하는 동일시 오류이기 때문에 마치 경주마가 좌우를 보지 못하는 눈가르개를 쓴 상태와 같다. 마치 코에 뾰루지가 나니 온 세상이 뾰루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뾰루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로 하루를 사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몸에 사로잡힌 탓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자각하라. 우리의 마음은 무수히 다양한 몸 관련 신념 체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된다. 무엇이 몸에 필요하고 무엇이 몸에 좋고 무수히 많은 무언가가 몸이 취약하다는 신념 체계다. 이에 따라 온갖 건강상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먹고 잠재적 유독 성분을 찾아내려고 끝없이 라벨을 읽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게 될까 두려워하고 먼지와 꽃가루, 환경오염 물질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다양한 대응책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하려는 강박 상태에 빠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취약성은 마음의 산물일 뿐이고 몸은 마음에 품은 것에 반응한다. 이는 다중인격 이야기에서 예증한 것으로 몸에는 특정 인격과 마음이 믿는 바가 매 순간마다 반영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나인 투 파이브 화상과 파킨슨의 법칙. 당신이 직장인일 경우 무의미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적으로 당신 잘못은 아니다. 수당제로 보수를 받는 직업이 아닌 이상 시간을 잘 활용해봤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서류를 뒤적거려야 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데다 근무 시간 중에는 꼼짝없이 사무실에 잡혀 있어야 하므로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제 꼬박꼬박 월급 봉투나 받아 챙기겠다는 목표 대신 원격 근무 협상을 이루어내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므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 효과적으로 일할 때가 되었다. 가장 유능한 직원이 칼자루를 줄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그런 키를 쥐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늘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생각보다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정말로 손꼽아지는 그런 대열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식당들, 수많은 공공장소들을 가봤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해도 진짜 그렇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친절한 말, 또 인사를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좋은 소신들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발이 뭐예요? 이미
정말로 많이 앞서 있을걸요. 그렇게 잘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먹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진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실행하고 그러면 정말로 앞서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드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아셨죠? 기업가에게 시간 낭비는 나쁜 습관과 생각 없는 모방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도 예전에는 직장인이었고 9to5 근무 문화를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전 9시에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목표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데 8시간이 걸리든 걸리지 않든 간에 그들도 똑같은 시간표를 채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간표는 사회 공동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에 의한 결과 측정 방식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완수하는데 어떻게 딱 8시간이 정확히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9to5라는 것은 임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백만장자처럼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8시간도 너무 많다.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이 나를 믿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마 당신도 내가 오랫동안 그랬던 것과 똑같이 느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하는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라고 말이다. 먼저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해야 할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채워 일한다. 만약 일해야 할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우리는 15시간을 채워 일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급한 일이 생겨 2시간 후에는 사무실을 나서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의 마감 시한이 있다면 우리는 2시간 안에 그 일을 기적적으로 끝내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은 2000년 봄학기에 에드샤우 교수가 내게 가르쳐준 법칙과 관련이 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갔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학기 성적의 25%를 차지하는 학기 말 리포트 마감 시간이 24시간 후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여러 선택 과제 중 내가 고른 것은 신생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인터뷰해 그들의 사업 모델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 기업 실세는 막판에 내가 2명의 핵심 인물과 인터뷰를 하거나 그들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밀 유지와 주식 상장 전 예방 조치 때문이라나 뭐라나 어쨌든 게임 끝인 셈이다. 에드 교수님, 나는 수업이 끝난 후 에드샤우 교수에게 다가가 이 불행한 소식을 알렸다. 에드 교수님, 리포트 제출 시한을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에드샤우 교수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방긋 웃었다. 내 생각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네만 사업가들이란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나? 24시간 후 나는 조교가 사무실 문을 잠그려 할 때 마감 시한 1분을 남겨놓고 30페이지짜리 기말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리포트는 내가 새 회사를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고 올림픽 육상 선수들을 몽땅 실격시켜버릴 만큼 엄청난 양의 카페인의 힘을 빌려 강도 높은 밤샘 작업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대학 4년간 내가 쓴 최고의 리포트가 되었고 나는 A학점을 받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말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도
어떤 진짜 마감 시간이 임박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나서 그 일을 뭐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자녀가 뭐 높은 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그게 떨어지는 속도랑 그런 아이의 몸무게에 비해서 정말로 그게 무겁잖아요. 근데 뭐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서 아이를 딱 받아서 안아서 생명을 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나 그렇게 뭐 힘의 논리 이런 것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들이나 그런 뭐 고차원적인 그런 에너지의 흐름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인 부분들로 활용이 돼서 그렇게 부각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꾸 창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나의 창의적인 부분과 또 다른 사람의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되면 정말로 좋은 에너지들을 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또 뭉치면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빠랑 얘기하다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복지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어떤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도 이제 이미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을 하는 곳에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뭐 40, 50대가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40, 50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때인데, 과연 세금을 더 높이면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자라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또 먹는 것들도 진짜 활발하잖아요. 그러면 뭐 형제가 많거나 그런 집에서는 그렇게 식비로도 많이,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그런 식비로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충당하면서 그렇게 또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크면 대학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도 정말로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대학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런 나이대별로 그런 들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지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실 타당하고 그게 실행이 가능한 것들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공약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다, 이런 중간중간적인 보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올바로 정책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낸 세금들로 실질적으로 그런 이득들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세금은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곳에도 낭비 없이 세금을 낸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 타당한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봤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방에 있는 인구와 그런 뭐 연령대별 인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물론 어떤 어린 나이에도 병을 얻거나 그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나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방에 어떤 인구의 그런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런 실질적인 인구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뭐 어떠한 부분이,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소아과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노인 인구가 많으면 그거에 맞는 뭐 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골다공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하시고 하면 허리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치매나 그렇게 뭐 노인성 질환에 가까운 그런 분야들의 의료 혜택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인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 인구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부분의 의료가 필요해서 이 지역은 이런 의료를 특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이 돼서 그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면 서로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방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성을 특화시켜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살아가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 층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층의 지혜를 나눠주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뭐 새로운 부분이나 그런 뭐 진짜 말벗 도우미 이런 것들도 해드릴 수가 있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조사와 그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의료적인 인력도 이 정도는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뭐 감정적인 싸움이나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런 뭐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실질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들, 그리고 서로의 그런 이득이나 그런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과, 또 너무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의료업을 하는 분들도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특수한 직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한 명 한 명의 생명으로 봐야지 돈의 가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어떤 한 가정의 가족이 아프면 그 가족 전체가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돈이라는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2차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간병하느라 이미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또 현실적으로도 병원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뭐 간병인을 쓴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지출들도 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또 돈이라는 면으로 또 2차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줘야 되는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만 지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가 있을 거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뭐 학비나 식비나 뭐 의료비 여러 가지 생활적인 지출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의료적인 부분으로 다 나가버리면 그렇게 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총액이 그렇게만 새 나가버리면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객관적 자료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감정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떤 이야기를 다루거나 그럴 때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하면 어떤 감정 소모도 줄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에 대한 소모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어떤 점들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아무런 감정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다 포용을 하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방향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늘 보면 저도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럴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게 뭐를 위한 싸움인 건가 이렇게 참 의미 없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부질없이 우리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감정이 소모되고 있어서 너무나 피곤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들을 할 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성적인 뇌가 작동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치고 바꿔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성적인 뇌가 작동하면 너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점들을 좀 더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바꿔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가의 돌들이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났을 때 동그랗게 예쁜 돌이 되어가듯이 나의 마음도 조금 더 이성적인 뇌가 번뜩이더라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늘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지혜와 그런 좋은 의견들로 저도 또 배우고 받아들여서 성장하려고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한테 깨달음도 많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저의 의견을 또 나눠드려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힘들 때는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치기 쉽고 또 슬픔에 빠지기 쉽고 또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감정들을 포함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너무 소중한 우리에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한 시선을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를 돌아다녀 보면 진짜 따뜻한 문구, 그런 뭐 따뜻한 현수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행복한 미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살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늘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늘 관점을 나로 가져오는 일들,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늘 자아 성찰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잘 살아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이런 하루를 보낸 자신들을 참 대견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수고했다고 그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함께 가요.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면서 아, 너 정말 대견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고마워. 이런 말들도 스스로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마무리하고 또 잠자리에 편하게 드실 시간인데 또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잠든다면 또 잠재의식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또 답을 찾아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 정말 많이 사랑해요.